저기 혹시 이분 아세요? 낡은 납골당의 복도,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건네는 한 소년. 그 앞에서 멈춰선 노인, 15년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이호성. 그는 속삭였다. 그건 내 아들이다.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전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 한마디에 노인의 다리는 힘을 잃었다. 거짓말 하지 마! 난 가족이 없다고! 다 죽었다고! 소년은 주머니에서 낡은 USB를 꺼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증거예요.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었어요. 눈앞에서 재생되는 CCTV 영상. 차량이 돌진하고 쓰러지는 한 남자. 그리고 화면 속 미소를 띤 한 남자 노인의 공장을 빼앗고 자신을 감옥에 집어넣었던 오영만. 할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더는 혼자 싸울 수 없어요. 노인은 미친 듯이 울부짖었다. 그래, 이제 끝내자. 아들아, 내가 꼭 지켜줄게.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세상이 뒤집히는 순간 묻혀있던 진실이 살아났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차가운 겨울 아침, 서울 구치소의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누렇게 바랜 외투 한 장을 걸친 노인, 이호성이 조심스럽게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74의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했지만 눈빛만큼은 세상 모든 빛을 잃어버린 듯 텅 비어 있었습니다. 출소를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교도관 한 명이 서류 봉투를 건네주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이호성 씨, 출소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성실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호성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감옥 안에서 매일 되뇌었던 말들이 이제 와서는 모두 무의미하게 느껴졌거든요. 그저 손에 쥔 작은 종이 한 장만이 호성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종이에는 두 줄의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아내 김영희의 기일, 그리고 아들 이민재의 유골이 안치된 시립 납골당의 주소였습니다. 호성은 그 종이를 가슴팍에 꼭 쥐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구치소 앞 도로는 생각보다 붐볐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차들은 쉴 새 없이 경적을 울려댔어요.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호성만은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15년 전 세상과 지금의 세상은 너무나 달랐거든요. 호성은 근처 가판대에서 김밥 한 줄을 샀습니다.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건네자 노점상 아주머니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저씨, 이거 옛날 돈인데요? 요즘은 이거 안 써요. 카드 있으세요? 호성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래 바깥 물정을 몰라서요. 아주머니는 호성의 낡은 옷차림과 주름진 얼굴을 보더니 한숨을 쉬며 김밥을 내밀었습니다. 에이, 됐어요. 그냥 가지세요. 추운데 따뜻하게 드시고요. 호성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작은 친절이었지만 15년 만에 처음 받아보는 인간적인 대우였거든요. 호성의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감옥에서 눈물은 다 말라버렸으니까요. 김밥을 손에 든 채 호성은 다시 물었습니다. 저기요, 시립 납골당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아주머니가 손으로 방향을 가리켰어요. 저기 버스 정류장에서 3, 4번 타시면 돼요. 1시간쯤 걸릴 거예요. 혼자 가실 거예요? 추운데 조심하세요. 호성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어붙은 가슴을 조금 녹여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바로 현실이 호성을 짓눌렀습니다. 납골당에 가면 아내와 아들을 만날 수 있지만 그건 차가운 유골함 속 제가 된 모습일 뿐이었으니까요.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낯설었어요. 15년 전에는 없던 높은 빌딩들이 즐비했고 사람들은 모두 손에 작은 기계를 들고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호성은 자신이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납골당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곳에 있었습니다. 회색 건물 앞에는 하얀 국화꽃 몇 송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호성은 건물 입구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15년 내가 너희를 버린 시간이구나. 호성은 중얼거리며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내부는 차가운 백색 조명으로 가득했고 벽면마다 작은 유골함들이 빼곡히 자리하고 있었어요. 복도를 걷는 호성의 발걸음은 너무나 무겁고 느렸습니다. 직원에게 아내와 아들의 이름을 말하자 안내를 받아 3층 한쪽 구석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에 김영희와 이민재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아내의 사진 속 미소는 따뜻했지만 아들의 사진은 너무나 어려 보였습니다. 호성이 감옥에 들어가기 직전 찍었던 사진이었으니까요. 호성은 무릎을 꿇고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영희야, 민재야, 미안하다. 아비가 너무 늦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 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고 했어요. 하지만 호성은 꾹 참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억울한 누명만 안 썼어도 너희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호성의 손이 사진 틀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유리 표면만이 느껴질 뿐이었어요. 아내의 따뜻한 손도 아들의 웃음소리도 이제는 영영 돌아오지 않을 기억 속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납골당 한쪽 구석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호성은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후드 점퍼를 입은 젊은 소년이 사진을 꼭 안고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호성은 본능적으로 일어나 소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자신도 지금 슬픔에 잠겨 있지만 저렇게 어린 나이에 혼자 울고 있는 모습이 마음 아팠거든요. 얘야, 무슨 일 있니? 여긴 시끄럽게 울 자리가 아니란다. 호성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소년은 놀란 듯 고개를 들어 호성을 바라봤어요. 눈물로 젖은 얼굴, 그리고 붉게 충혈된 눈동자가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너무 속상해서요. 소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호성은 자신도 모르게 소년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왠지 모르게 이 소년을 그냥 두고 갈 수 없었거든요. 호성은 소년 옆에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억지로 말을 붙이는 것보다 먼저 마음을 가라앉힐 시간을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감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슬픔을 봐왔던 호성이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큰 힘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소녀는 천천히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호성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경계심보다는 안도감 같은 것이 서려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무게를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저기요, 아저씨는 여기 누구 때문에 오셨어요? 소년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조금은 진정된 듯 했습니다. 호성은 고개를 돌려 자신이 앉아있던 자리를 가리켰어요. 저쪽에 내 아내와 아들이 있단다. 15년 만에 처음 찾아왔지. 15년이요? 왜 그렇게 오래? 소년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호성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감옥에 있었거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말이야.
소년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공감하는 듯한 느낌도 들었어요. 호성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간 사이에 아내는 병으로, 아들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단다. 편지 한 통으로만 소식을 들었지. 장례식에도 못 갔어. 호성의 목소리가 잠시 멎었습니다. 그 기억은 아직도 가슴을 찢어놓는 고통이었거든요. 소녀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아버지 장례식 때 혼자였어요. 호성은 소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어린 나이에 혼자 장례를 치렀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었어요. 혼자라니 어머니는 어디 계시니?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셨대요. 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기억 못해요. 7살 때 보육원에 맡겨졌거든요. 소년의 말에 호성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도 가족을 잃은 아픔이 있지만 이 소년은 처음부터 가족다운 가족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니? 배달 일도 하고 경비 일도 하고 청소 일도 해요. 뭐든 닥치는 대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다행히 고등학교는 졸업했어요. 누군지 모르는 분이 계속 장학금을 보내주셔서요. 소년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슬픈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그분한테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공부도 할 수 있었고 밥도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누군지 몰라서 감사 인사도 못했어요. 호성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장학금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장학금은 언제부터 받았니? 7살 때부터요. 보육원에 들어가자마자 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군가 너를 위해 매달 돈을 보내준다고요. 그 돈으로 학교도 다니고 옷도 사고 밥도 먹었어요. 호성의 손이 떨렸습니다. 15년 전 자신이 감옥에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으로 했던 일이 떠올랐거든요. 보육원에 익명으로 후원금을 보내기로 약속했던 일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착한 사람이 많으니까요. 소녀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흐릿한 화질의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소년을 안고 웃고 있었어요. 이게 아버지예요. 유일하게 남은 사진이에요. 얼굴이 잘 안 보이죠? 그래도 이게 전부예요. 호성은 사진을 받아들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은 정말 흐릿했지만 왠지 낯익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니? 교통사고요. 12년 전이에요. 저를 보육원에 맡긴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원장님 말씀으로는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대요. 소년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습니다. 호성은 사진을 돌려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아버지가 어디서 일하셨는지 아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죽기 전에 저한테 뭔가 말하려고 했대요. 원장님이 들으셨대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거의 안 들렸지만 대성이라는 말과 상무라는 말을 했대요. 그리고 조심해라고요. 호성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대성? 그 이름은 호성이 평생 일궈온 회사, 대성정밀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무라는 말은 오영만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했어요. 호성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회사 이름이 대성정밀이니? 호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녀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호성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아세요? 맞아요. 원장님이 나중에 알아보니까 아버지가 거기서 일했대요. 근데 아저씨는 어떻게? 호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어요.
대성정밀은 바로 호성이 30년 동안 피땀 흘려 만든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상무 오영만은 호성을 감옥에 보낸 장본인이었어요. 그 회사는 내가 만든 회사란다. 소년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호성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공장 노동자로 일하면서 돈을 모았지. 그렇게 30년을 일해서 작은 철공소를 만들었단다. 대성정밀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야. 소녀는 숨을 죽이고 호성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었던 상무 오영만이라는 자가 회사 돈을 빼돌렸어. 수억 원을 횡령했지. 근데 그 자식이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렸단다. 증거를 조작하고 증인들을 매수해서 나를 범인으로 만들었어. 호성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나는 억울하게 15년 징역을 살았지. 그 사이에 아내는 병으로, 아들은 사고로 죽었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단다. 소녀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호성을 바라봤습니다. 충격과 슬픔, 그리고 뭔가 더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그럼 아저씨 아들이 죽은 것도 혹시 사고라고 했지. 교통사고라고 편지에 쓰여 있었어. 근데 지금 내 말을 들으니까 뭔가 이상하구나. 호성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12년 전 자신의 아들도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소년의 아버지도 같은 시기에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했어요. 게다가 죽기 전에 오영만에 대한 경고를 남겼다니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얘야, 내 이름이 뭐니? 박세훈이요. 세훈아, 내 아버지 성함은 뭐였니? 이민재요. 그게 아버지 이름이에요. 호성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민재. 그 이름은 바로 호성의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호성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민재. 그 이름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자신의 아들 이름과 똑같았습니다. 우연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호성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민재라고 했니? 정말 이민재가 맞니? 호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출생증명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 아버지 이름이 이민재예요. 호성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12년 전 감옥에서 받은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변호사가 보낸 짧은 편지였어요. 이민재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라는 한 줄. 그게 전부였습니다. 장례는 이미 끝났고 유골은 시립 납골당에 안치되었다는 내용뿐이었어요. 호성은 그때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겨우 1년 뒤였거든요. 아들마저 잃었다는 소식에 호성은 감방 바닥에 주저앉아 며칠 동안 밥도 먹지 못했어요. 그냥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죽을 용기도 없었어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세훈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호성은 천천히 손을 내리고 세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세훈아, 내 아들 이름도 이민재란다. 세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말없이 바라봤어요. 납골당 안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코 푸는 소리만 작게 들렸을 뿐이에요. 그럼 설마. 세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호성도 믿을 수 없었지만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나이를 계산해 보니 맞아떨어졌습니다. 세훈이 7살 때 보육원에 들어갔다면 12년 전이고 그때가 바로 호성의 아들이 죽은 시기였어요. 내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니? 호성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세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잘 기억 안 나요. 너무 어렸거든요.
그냥 따뜻했던 것 같아요. 안아주던 느낌만 어렴풋이 남아있어요. 호성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아들 민재가 결혼을 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호성이 감옥에 간 후로 연락이 끊겼으니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세훈아, 내 어머니는 어떻게 돌아가셨니? 출산 중에 돌아가셨대요. 저를 낳다가 너무 많이 피를 흘려서요. 병원에 너무 늦게 도착했대요. 호성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세훈이 정말 자신의 손자라면 며느리도 잃은 셈이었어요. 그리고 아들은 홀로 아이를 키우다가 결국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요. 원장님이 말씀하시길 아버지가 저를 정말 사랑했대요. 매일 밤 자장가를 불러주고 힘들어도 항상 웃으면서 저를 돌봤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보육원에 맡기고 사라지셨대요. 세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가 위험에 처해 있었대요. 누군가한테 쫓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안전한 곳에 숨긴 거래요. 근데 결국 세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호성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오영만. 그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호성을 감옥에 보낸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아들까지 죽인 게 분명했어요. 그 자식이 내 아들까지 죽였구나. 호성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세훈은 놀란 표정으로 호성을 바라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오영만이야. 그 자식이 나를 감옥에 보낸 게 아니라 내 가족 전부를 망친 거야. 아내를, 아들을, 그리고 너까지. 호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어요. 세훈도 눈물을 흘리며 호성을 바라봤습니다. 아저씨 정말 제 할아버지세요? 호성은 세훈을 끌어안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몸이 느껴졌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무능해서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세훈도 호성을 꽉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가족의 온기였어요. 12년 동안 혼자였던 세훈에게, 그리고 15년 동안 가족을 잃었던 호성에게 이 순간은 기적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납골당 안에 흐느끼는 소리만 울려 퍼졌어요. 다른 방문객들이 쳐다봤지만 호성과 세훈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호성이 세훈을 놓아주며 물었습니다. 세훈아, 너 지금 어디서 지내니? 고시원이요. 한 달에 30만 원짜리 작은 방이에요. 혼자서 일하면서 버티고 있구나. 네, 아르바이트 3개 하면서 살아요. 힘들지만 괜찮아요. 익숙해졌거든요. 호성의 가슴이 또다시 아팠습니다. 자신의 손자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다니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할아버지가 있잖니. 하지만 아저씨도 이제 막 출소하셨잖아요. 저 때문에 부담 갖지 마세요. 부담이 아니야. 넌 내 손자야.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란다. 호성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세훈은 눈물을 닦으며 작게 웃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정말 확실한 건가요? 저희가 정말 가족인 게요? 호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도 맞고, 이름도 맞고, 시기도 맞아. 그리고 무엇보다 내 얼굴이 민재를 닮았어. 특히 눈이. 세훈은 자신의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아버지를 닮았다는 말을 처음 들었거든요. 하지만 확실하게 해야겠지. 우리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 그럼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야.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납골당을 나와 근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검사는 간단했어요. 입안을 면봉으로 긁어내기만 하면 됐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어요. 병원을 나오며 호성이 물었습니다. 세훈아, 배고프지 않니? 할아버지가 밥 사줄게. 괜찮아요. 아까 빵 먹었어요.
아니야, 제대로 된 밥을 먹어야지. 두 사람은 근처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국밥을 앞에 두고 세훈은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호성은 세훈이 밥 먹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세훈아, 할아버지가 약속할게. 이제부터는 너를 꼭 지킬 거야. 그리고 오영만, 그 자식한테 반드시 복수할 거야. 세훈은 숟가락을 멈추고 호성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하시면 위험해요. 걱정 마. 이번엔 제대로 준비할 거야. 그 자식이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알릴 거란다. 호성의 눈빛이 타올랐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호성과 세훈은 그 사이 거의 매일 만났어요. 호성은 작은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었고 세훈은 여전히 아르바이트를 하며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저녁마다 둘은 함께 밥을 먹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호성은 세훈에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 아내 영희와 처음 만났던 날, 아들 민재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세훈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처음으로 자신의 뿌리를 알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호성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민재는 착한 아이였지.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을 잘 도와줬어. 학교에서 친구가 괴롭힘 당하면 나서서 막아주고 할머니 짐도 대신 들어드리고 그랬단다. 호성의 얼굴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공부도 잘했어. 나는 고등학교도 못 나왔지만 민재는 대학까지 갔지. 장학금 받아가면서 말이야. 그렇게 커서 내 회사 대성정밀에서 일하게 됐단다. 그럼 아버지도 거기서 일했던 거네요? 그래. 민재는 기술자였어. 정밀 기계를 다루는 일을 했지. 손재주가 좋았거든. 그 자식 오영만도 처음엔 민재를 예뻐했어. 능력이 있으니까. 호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근데 내가 감옥에 간 후로 달라진 거야. 오영만이 회사를 차지하고 나서 민재를 내쫓으려 했을 거야. 민재가 진실을 알고 있었으니까. 세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위험에 처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보육원에 맡긴 거군요. 저까지 위험해질까 봐요. 그렇지. 민재는 너를 지키려고 그랬을 거야. 하지만 결국 호성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훈도 고개를 숙였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호성과 세훈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는 봉투를 건네며 말했어요. 결과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호성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호성과 박세훈의 유전자 일치율 99.9%.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가 확실했습니다. 호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훈도 울먹였어요. 이제 확실했습니다. 둘은 정말 가족이었어요. 병원을 나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두 사람을 비췄어요. 호성은 세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훈아, 이제 우린 진짜 가족이야. 네, 할아버지. 세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테이프로 여러 번 봉인된 봉투였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보여드릴게요. 원장님이 제가 19살 되면 열어보라고 주신 거예요. 그날 납골당에서 할아버지 만나고 나서 열어봤어요. 호성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았습니다. 세훈이 이미 뜯어놓은 봉투 안에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장학 증서였습니다.
10여 장이 넘는 장학 증서에는 세운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후원자란에는 익명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호성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거 맞죠? 세운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호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내가 감옥 들어가기 전에 변호사한테 부탁했어.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매달 돈을 보내달라고. 특히 새로 들어오는 아이들한테 우선적으로 지원해달라고 했지. 호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너였구나. 내가 도운 아이가 바로 내 손자였어. 세훈은 눈물을 흘리며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송금 기록이었어요. 12년 동안 빠짐없이 매달 입금된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밥도 먹고 학교도 다니고 옷도 사입을 수 있었어요. 몰랐어요. 그게 할아버지였다는 걸요. 호성은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도 모르게 손자를 도와왔다니 이게 운명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세훈아,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감옥에 계셨잖아요.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세훈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건 보육원 원장 김선아가 남긴 편지였어요. 호성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세훈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너는 19살이 되었겠구나.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왔어. 내 아버지 이민재는 훌륭한 사람이었단다. 너를 정말 사랑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너를 지키려 했지. 내 할아버지 이호성도 마찬가지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그분은 착한 사람이었어. 매달 보내준 장학금 덕분에 내가 잘할 수 있었단다. 호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 오영만이라는 사람이 내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해쳤어. 증거를 찾으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내 아버지가 남긴 물건이 하나 있어. 작은 USB 메모리인데 보육원 사무실 금고에 보관해뒀단다.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야. 호성과 세훈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USB, 거기에 증거가 있다는 거였어요. 세훈아, 그 USB 가지고 있니? 아니요, 아직 못 찾았어요. 원장님한테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당장 가자. 진실을 밝혀야 해. 두 사람은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보육원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2층 건물이었지만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마당에서는 아이들 몇 명이 공을 차며 놀고 있었습니다. 호성과 세훈이 들어서자 아이들이 잠시 멈춰서서 쳐다봤어요. 세훈 형? 한 아이가 달려와 세훈의 다리를 껴안았습니다. 세훈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우진아, 잘 지냈어? 응. 형 언제 와? 보고 싶었어? 미안해. 형이 요즘 바빴어. 다음에 놀아줄게. 아이는 호성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누구야? 세훈이 대답하기 전에 건물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세훈아, 왔구나. 김선아 원장이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원장의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하지만 호성을 보는 순간 원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호성 씨 맞으시죠? 호성은 깜짝 놀랐습니다. 원장이 자신을 알고 있다니요. 어떻게 저를... 들어오세요. 이야기 나눠야 할 게 많습니다. 원장은 두 사람을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정돈되어 있었어요. 책장에는 아이들 사진이 가득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원장은 문을 닫고 의자를 권했습니다.
세 사람이 앉자 원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호성 씨, 출소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오래 기다리셨을 겁니다. 원장님은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영애 씨 때문이에요. 이호성 씨 부인 말입니다. 호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원장은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영애 씨와 저는 오래된 친구였어요. 같은 동네에서 자랐거든요. 영애 씨가 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부탁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원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민재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하셨어요. 오영만이라는 사람이 민재를 죽이려 한다고요. 그래서 손주를 제 보육원에 맡기고 싶다고 하셨죠. 호성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니요. 영희 씨는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오셨어요. 몸이 많이 아프셨지만 꼭 세훈이를 부탁한다고 하시더군요. 매달 후원금도 들어올 거라고 하셨어요. 그게 제가 보낸 돈이었군요. 맞아요. 이호성 씨 명의로 들어왔어요. 변호사를 통해서요. 영희 씨는 모든 걸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세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그럼 제 아버지는요? 원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민재는 세훈이를 이곳에 맡긴 후 일주일 만에 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라고 했지만 저는 그게 사고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호성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원장은 책상 서랍을 열어 열쇠 하나를 꺼냈어요. 민재가 죽기 하루 전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급하게 만나자고 했죠. 그날 밤 몰래 이곳에 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에는 작은 USB를 쥐고 있었고요. 원장은 책장 뒤에 숨겨진 작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USB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어요. 이걸 세훈이가 19살 되면 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라고요. 여기에 진실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호성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작고 낡은 메모리였어요. 세훈이 원장에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셨어요? 아니, 민재가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했어요. 세훈이만 봐야 한다고요. 혹시라도 내가 보면 위험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호성이 물었습니다. 그럼 민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밤 헤어진 후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재가 교통사고로 실려왔다고요. 차에 치였는데 뺑소니였대요. 현장에서 거의 숨진 상태였대요. 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달려갔어요. 민재는 의식이 거의 없었지만 제 손을 꽉 잡더군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성 상무 조심해라.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세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호성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오영만 그 자식이. 원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뺑소니 차량은 도난 차량이었고 범인은 잡히지 않았죠. 모든 게 완벽하게 조작된 거였어요. 호성은 컴퓨터를 가리켰습니다. 지금 당장 봐도 되겠습니까?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를 켰습니다. 호성은 USB를 꽂았어요. 화면에 폴더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파일은 2개였어요. 하나는 영상 파일, 하나는 문서 파일이었습니다. 호성이 영상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도로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밤 11시경에 한적한 도로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한 남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어요. 바로 이민재였습니다. 호성의 가슴이 조였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려들었어요. 민재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차에 치였습니다.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아! 세훈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호성은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차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어요. 하지만 화면을 천천히 돌려보자 중요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차량 번호판이 잠깐 보였고 운전석 옆에 앉은 사람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찍혔어요. 호성이 화면을 정지시켰습니다. 확대해서 보니 그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오영만이다. 호성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세훈은 주먹으로 책상을 쳤어요. 저 자식이 아버지를 죽인 거였어. 호성은 문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대성정밀의 횡령 증거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오영만이 빼돌린 돈의 내역, 조작된 회계장부, 그리고 호성에게 누명을 씌운 방법까지 전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민재가 다 알고 있었구나. 호성은 USB를 빼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했어요. 12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이제야 세상에 나올 준비가 된 거였습니다. 원장님,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성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선아 원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정말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원장은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은 봉투 안에는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호성이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세훈이 보육원 마당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사진 뒷면에는 붉은 글씨로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입 열면 이 아이도 민재처럼 된다. 세훈이 사진을 보며 몸을 떨었습니다. 호성은 사진을 꽉 쥐며 이를 갈았어요. 오영만이 보낸 겁니까? 그 사람 부하들이었어요. 민재가 죽은 지 일주일 후에 찾아왔습니다. 협박했죠. 만약 경찰에 얘기하거나 세훈이한테 진실을 말하면 아이도 똑같이 죽일 거라고요. 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무서웠어요. 이 보육원에는 세훈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만약 제가 잘못 행동하면 모든 아이가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호성은 원장을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원장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신 겁니까? 네. 12년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세훈이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민재의 억울한 죽음을, 이호성 씨의 억울한 누명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원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애 씨한테 정말 죄송했어요. 친구의 부탁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 같아서요. 호성은 원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원장님 덕분에 세훈이가 살아있는 겁니다. 원장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원장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훈도 원장에게 다가가 안았어요. 원장님 감사해요. 저를 지켜주셔서요. 세훈아 미안하구나. 진실을 숨겨서. 세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평화로운 소리였지만 사무실 안의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호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끝낼 때가 됐습니다. 오영만, 그 자식을 반드시 잡아야 해요. 세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위험하지 않을까요? 저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지. 이번엔 제대로 준비할 거야. 증거도 있고 진실도 밝혀졌으니까. 원장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먼저 이 USB를 복사해야 합니다. 원본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요. 그 다음 언론에 연락할 겁니다. 언론이요? 그래요.
12년 전 사건을 담당했던 기자가 있어요. 그 사람을 찾아가야 합니다. 호성은 주머니에서 낡은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감옥에서 몰래 보관해뒀던 거예요. 기사에는 대성정밀 횡령 사건이 크게 보도되어 있었고 기자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강민수 기자.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을 거예요. 당시에 내 결백을 주장하는 기사도 썼었거든요. 세훈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12년이나 지났는데 아직 기자로 일하고 계실까요? 알아봐야죠. 일단 신문사에 연락해 볼 겁니다. 원장이 컴퓨터를 돌려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몇 분 후 강민수 기자의 이름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여기 있네요. 아직 같은 신문사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탐사 보도팀 팀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호성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좋아요. 내일 당장 찾아가겠습니다. 원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오영만은 이미 한 번 사람을 죽였어요.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대로 숨어 살 순 없잖아요. 내 명예도 되찾아야 하고 민재의 억울함도 풀어줘야 합니다. 호성은 세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훈이를 지켜야 해요. 이 아이가 평생 두려움 속에서 살게 할 순 없어요. 세훈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같이 갈게요. 안 돼. 너는 여기 있어야 해. 왜요? 저도 아버지 일인데요. 그래서 더 위험해. 오영만이 내 존재를 알면 너를 노릴 거야. 호성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세훈아, 할아버지 말 들어라. 내가 안전해야 내가 마음 놓고 싸울 수 있어. 세훈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장이 말했어요. 세훈이는 당분간 여기 있는 게 좋겠어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호성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결심이 선 얼굴이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15년 동안 빼앗겼던 내 인생을, 내 가족을, 내 명예를 되찾을 겁니다. 세훈이 호성을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꼭 조심하세요. 약속해요. 그래, 약속한다. 할아버지는 이제 도망가지 않아. 당당하게 맞서 싸울 거야. 호성은 세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웠던 가슴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제는 지켜야 할 가족이 생겼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호성은 힘이 났어요. 원장님, 며칠만 세훈이를 부탁드립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목숨 걸고 지킬게요. 호성은 보육원을 나섰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호성은 주머니 속 USB를 만지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민재야, 이제 내 억울함을 풀어줄게. 아비가 늦었지만 끝까지 싸울 거야. 호성의 눈빛이 타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성은 신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높은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디 찾으시나요? 강민수 기자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약은 하셨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꼭 만나야 합니다. 이호성이라고 전해주세요. 경비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호성 씨요? 지금 여기 계시다고요? 알겠습니다.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5분도 안 돼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급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호성을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이호성 씨, 정말 당신이십니까? 강민수 기자님이시죠? 맞습니다. 세상에, 출소하셨군요. 언제 나오셨어요? 열흘 전입니다. 강민수는 호성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빛에는 진심 어린 반가움이 담겨 있었어요.
이리 오세요. 제 사무실로 가시죠.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10층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탐사보도팀 사무실은 넓었지만 어수선했어요. 서류와 자료들이 책상마다 쌓여 있었습니다. 강민수는 호성을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커피 드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호성의 진지한 표정을 본 강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혹시 재심이라도 준비하시는 겁니까? 그보다 더 큰 일입니다. 호성은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강민수는 USB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이게 뭡니까? 12년 전 제 아들이 남긴 증거입니다. 오영만이 저를 감옥에 보낸 것뿐만 아니라 제 아들까지 죽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강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아들분이 돌아가신 게 살인이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교통사고로 위장한 살인이었어요. 호성은 천천히 모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세훈과의 만남, 김선아 원장의 증언, 그리고 USB에 담긴 증거까지 전부 말했어요. 강민수는 숨죽이며 듣더니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봅시다. USB를 꽂자 화면에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강민수는 영상 파일을 재생했어요. CCTV 화면 속에서 민재가 차에 치이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이런. 강민수는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며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차량 번호판과 오영만의 얼굴이 선명하게 잡혔어요. 이건 결정적 증거입니다. 왜 당시 경찰은 이걸 못 찾았을까요? 오영만이 증거를 은폐한 겁니다. 돈과 권력으로 모든 걸 덮었어요. 강민수는 문서 파일도 열어봤습니다. 횡령 내역과 조작된 회계 장부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단순 횡령이 아니라 조직적 범죄네요. 기사로 쓸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아니, 반드시 써야 합니다. 이건 사회 정의의 문제예요. 강민수는 즉시 팀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4명의 기자가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강민수는 상황을 설명하며 자료를 나눠줬습니다. 오늘부터 특별 취재에 들어갑니다. 모든 증거를 확인하고 추가 취재를 진행하세요. 오영만의 동선, 재산 내역, 관련자 증언 전부 찾아내야 합니다. 팀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성은 강민수에게 물었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이틀이면 충분합니다.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3일 후 특종으로 내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닙니다. 이호성 씨. 이건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날 저녁 호성은 보육원으로 세훈을 찾아갔습니다. 세훈은 마당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었어요. 호성을 보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됐어요? 잘 됐어. 기자님이 기사를 쓰시겠대. 정말요? 그래. 3일 후면 모든 게 세상에 알려질 거야. 세훈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호성은 불안했어요. 오영만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으니까요. 이틀 후 강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호성 씨, 내일 아침이면 톱기사로 나갑니다. 준비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날 밤 호성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5년을 기다린 순간이 드디어 왔거든요. 새벽이 되자 호성은 편의점으로 달려가 신문을 샀습니다. 일면에 크게 박힌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대성정밀 횡령 사건의 진실 15년 만에 드러나다. 호성의 사진과 함께 오영만의 얼굴도 실려 있었습니다. 호성은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읽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낱낱이 보도되어 있었어요.
횡령 증거, 살인 교사, 증거 은폐까지 전부 드러났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민수였어요. 이호성 씨 봤습니까? 지금 난리 났습니다. 검찰에서 오영만 긴급 체포영장을 신청했대요. 정말입니까? 네, 경찰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숨을 곳이 없을 겁니다. 오후가 되자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대성정밀 오영만 전 대표 긴급 체포. 호성은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수갑찬 오영만을 봤습니다. 오영만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했어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이민재 씨 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이호성 씨에게 할 말 없습니까? 오영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차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호성은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재야, 이제 내 억울함을 풀었다. 아빠가 늦었지만 해냈어. 세훈이 호성을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이겼어요. 그래, 이겼다. 드디어 이겼어. 석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깊어지고 거리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났어요. 법원 앞에는 수많은 기자와 방청객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오영만의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호성과 세훈은 방청석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선아 원장도 함께였어요. 재판장이 들어오자 모두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오영만을 입정시키시오. 수갑을 찬 오영만이 들어왔습니다. 석 달 사이 완전히 늙어버린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생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오영만은 15년 전 대성정밀 횡령 사건을 이호성에게 뒤집어 씌워 무고죄를 저질렀으며 증거를 조작하여 위증을 교사했습니다. 또한 12년 전 이민재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혐의가 명백히 인정됩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호성은 두 손을 꽉 쥐었어요.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살인죄로 무기징역, 횡령 및 무고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형을 합산하여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쿵! 재판장의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영만은 고개를 떨어뜨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호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을 기다린 순간이었거든요. 법정을 나오며 강민수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이호성 씨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 기자님 아니었으면 이런 날이 오지 못했을 겁니다. 아닙니다. 이호성 씨가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세훈도 강민수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서요. 세훈 군도 고생 많았어요. 이제 당당하게 사세요. 일주일 후 법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호성의 재심 판결이 나왔다는 거예요. 호성은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피고인 이호성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15년 전 횡령 혐의는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피고인의 결백이 완전히 입증되었습니다. 재판장은 호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호성 씨, 오랜 세월 억울함을 참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가를 대표하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호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15년 만에 되찾은 명예였습니다. 법정을 나오자 세훈이 호성을 꽉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축하해요. 이제 떳떳하게 사실 수 있어요. 고맙다, 세훈아. 내가 있어서 할아버지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두 사람은 법원 계단에 나란히 앉아 햇살을 쬐었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정부에서 보상금 지급 통지가 왔습니다. 억울하게 복역한 15년에 대한 보상이었어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호성은 그 돈으로 작은 집을 계약했어요. 세훈과 함께 살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이래도 돼요? 저 때문에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우리 이제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호성은 세훈의 방도 따로 마련해줬습니다. 세훈은 생전 처음으로 자기만의 방을 갖게 됐어요. 작은 책상과 침대, 그리고 옷장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정말 꿈만 같아요. 이제 시작이야. 세훈아, 너 대학 가고 싶지? 네. 대학이요? 그래. 공부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야지. 할아버지가 다 지원해 줄게. 세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손주. 두 사람은 새 집에서 첫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호성이 직접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맛은 서툴렀지만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 요리도 하세요? 옛날에 내 할머니한테 배웠지. 이제 너한테 해줄 사람이 할아버지밖에 없으니까 배워둔 게 다행이구나. 밥을 먹으며 세훈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한테 다녀와도 될까요? 그래야지. 좋은 소식 전해드려야지. 다음 날 호성과 세훈은 납골 땅을 찾았습니다. 석 달 만이었어요. 두 사람은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재와 영희의 사진 앞에 꽃을 놓고 호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야, 민재야. 할아버지가 늦었지만 모든 걸 바로잡았어. 오영만은 감옥에 갔고 내 명예도 되찾았단다. 호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민재야, 내 아들 세훈이를 찾았어. 우리 손주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 봐라. 착하고 씩씩하게 컸더구나. 세훈도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할머니. 저예요, 세훈이에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있어요. 우리 잘 지낼게요. 아빠가 지켜주고 싶었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할아버지를 지킬게요. 두 사람은 한참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납골당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평화로운 분위기였습니다. 한참 후 호성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민재야, 이제 아빠는 후회 없이 살 거야. 남은 인생은 세훈이와 함께 행복하게 지낼 거란다. 지켜봐줘. 세훈도 일어서며 사진에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항상 제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납골당을 나오자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봄은 이제 절정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세훈이 호성의 팔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집으로 가요. 그래, 집으로 가자. 이제 우리 집이 있잖니.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호성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는 마음, 그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세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내일부터 검정고시 학원 다녀도 돼요? 대학 가고 싶거든요. 당연하지. 뭐든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할아버지가 옆에 있을게. 할아버지도 뭐 하고 싶은 거 없으세요? 작은 철공소라도 다시 차려볼까? 아직 손기술은 남아있거든. 좋아요.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 일 도와드릴게요. 두 사람은 웃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날이 있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호성과 세훈의 뒷모습 위로 따뜻한 빛이 내려앉았어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끝까지 지켜내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작은 공감 표시 한 번만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과 댓글도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보셨는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감동과 반전의 드라마로 꼭 보답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